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 금요일. 와, 불길한 날이죠. 전 세계 주가가 출렁하고 우리나라도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장난 아니게 떨어졌더라고요. 부동산에도 별로 좋지 못할 거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 꼽아본 부동산 뉴스들 또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GTX 본궤도가 올랐지만 시작부터 꼬이는 모습이라는 기사예요. GTX-A 노선의 경우에는 핵심인 삼성역이 2년 이상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울 곳곳에서 반대 주민들의 소송전이라고 합니다. 토지 굴착허가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지하의 터널을 뚫으면 빈 공간으로 한강물이 들어와서 집안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9년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GTX-A 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서 일부 구간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까지 접근성을 높여주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삼성역 환승이 안 되면 GTX 사업이 통째로 지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GTX 사업이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잇는 핵심 교통 정책이기도 하고, 대체주택 공급의 효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확실히 클 텐데, GTX의 개통을 애타게 기다려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기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TX-A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GTX B 노선과 C 노선은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한 상태고, GTX-A가 계획 발표 후에 실제 착공까지 10여 년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2021년에 GTX BC 노선의 조기 착공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GTX-D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국토부 업무보고에 언급이 있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세부 노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 차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네요. 한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GTX-A가 2023년에 개통해도 삼성역에는 안 선다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영동대로 지하에 짓기로 한 복합 환승센터의 공사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으로 당초보다 지연돼서 GTX 삼성역은 2026년 1월 말까지 열차가 서지 않는 무정차역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GTX 삼성역 환승센터 공사가 끝나기 전인 2026년 2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철도가 들어서는 지하층 공사만 먼저 마치고 아쉬운 대로 급한 불 끄려는 것 같아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는 예전 공사 기간이 기존 48개월에서 86개월로 늘어나서 개통 시기가 2027년 12월로 늦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경기도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직방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경기도 전세값이 폭등했다. 1216 부동산 대책 또는 220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거다. 그 이전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이 경기도 집값을, 전세가격을 이렇게 올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되레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일대 곳곳에 전세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매매 수요는 서울에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인 데다가 주점대가 막히면서 전세 수요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전세 수요가 서울에서 외곽으로, 또 외곽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도 지역의 전세가격 비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올해 1분기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율은 71.5%로 작년 4분기 68.2%에 비해서 3.3%포인트 상승했다. 70%를 다시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에서의 설명은 이렇게: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 난민이 경기도로 몰렸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식으로 기사는 쓰여졌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경기도권의 전세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삼토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아포유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이 되게 안정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201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택지지구의 입주들이 본격화되면서 택지지구 입주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탄 이신도시, 하남 미사, 강변도시, 다산 신도시 등등 이런 택지지구의 입주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사실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아작났었죠. 그래서 나왔던 게 수도권 지역의 다주택자들 크게 힘든 상황들 나오면서 작년에, 재작년에 굉장히 이슈화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2020년은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동탄이 신도시 등을 비롯해서 여러 택지지구의 입주 물량들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 전세 가격 안정화에 이제까지는 크게 영향을 끼쳐왔는데, 이들 물량의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했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입주 물량 쏟아졌던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전세, 임대 가격이 정상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통계상으로는 당연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매매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1216 대책 또는 220 대책을 끌어다가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입주 물량 쇼크 해소에 따른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해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면 되었던 것이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신고기간이 30일로 줄자 실거래가 뜬 소문이 줄었다. 거래 내역이 바로 공개가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사례를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중순에 압구정 미성 2차 아파트 전용 74제곱미터가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게 직전 거래가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급락한 가격에 거래된 거라서 매도자들은 거짓 소문이다. 그러면서 21억 원에서 호가를 낮추지 않았었는데 이제 바뀐 이 규제 바뀐 내용에 따라서 실거래 신고가 19억 5천만 원에 딱 30일 이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찍히니까 분위기는 반전됐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낮아진 급락한 거래 가격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맞구나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온라인상의 뜬 소문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네이버 카페, 오픈 카톡방 등에서 특정 단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신고가 루머가 만연했으나 이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2월달에 성동구 구무현대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에 거래됐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다른 가격에 실거래가가 떠서 금방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최양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단축되면서 시장 변수들이 왜곡 없이 시장에 바로 반영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의문의 1패죠. 자, 이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은 상승장 또는 하락장에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다시 불장,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영향, 진짜 파급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락장에서는 원래 거래가 딱 끊기면서 거래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확인하고 말고 할 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거래량이 확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거래 사례로 탁탁탁 찍히면서 이 올라간 거래 사례들이 매도자들 다 보면서 시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상승장에서 보면 주택 소유자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중개업소들이 거래 신고를 바로바로 하지 않고 60일을 꽉꽉 채워가지고 시간을 늦춰서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들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만이셨던 소유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왜 실거래 신고를 60일 이렇게 길게 하냐, 30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하게끔 의무화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해라 막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코로나 그리고 유가, 그다음 주가 폭락 등의 이슈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가라앉았고 매도자들도 살짝 불안한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기사에서는 뭐 여러 기사들을 보면 서울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은 싸늘하게 식었고 뭐 다른 기사에서 보면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도 호가가 2억 이상 내려간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도 보이고, 얼마 전에도 기사 읽었습니다만 반포 리체라든가 잠실 리센츠라든가 실거래가가 많이 꺾여서 거래된 사례들 나타났다. 이런 부분도 소개한 바 있었어요. 뭐 서울 핵심 지역은 이렇게 시장이 좀 싸늘하게 식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수도권은 거래량도 터지고 핫한 온기가 있는 것도 같아요.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정보의 왜곡이 없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골고루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유용한 앱들, 부동산 서비스들 많이 있잖아요. 관심 있는 단지들 딱 찍어 놓으면 실거래가 변동들 있을 때 딱딱 알람들 오고, 그래서 시세 체크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아직 이런 기능들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많이 활용들 해보시기 바래요. 3월 13일부터 강화된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 증빙을 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매수자가 자료를 줘야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신고가 제때 안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는 이유는 수요를 억제하고 꼼꼼하게 자금 흐름을 보겠다, 부정한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도대체 국세청은 이 내용들을 보고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하느냐, 어떤 부분을 미심쩍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출신,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세제실에서는 세법 개정과 유권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업무를 해오셨던 미네르바 올빼미로 잘 알려져 있는 김호용 대표님이 집코노미와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당겨졌고,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3월 13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구매를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됐던 것이 이번엔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까지 내야 되게끔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되니 유의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느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국세청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많이 보느냐? 일단 자금 조달 시에 증여성 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를 많이 본답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차용증으로 증빙한 경우에는 이거 명의신탁이겠구나. 특히 분양권에서 이런 경우 많다고 하는데, 당첨 누구 이름으로 됐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 집어넣고 어떻게 넣느냐? 차용증을 써서 돈 빌려서 넣었다라고 하면 이거 실제 소유자가 소유자 명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차용증 돈 빌려줬다고 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 짚어가지고 잡는다고 합니다. 증여성 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 본다는 얘기는 부모에게 돈을 받았거나 했는데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없이 그냥 돈을 받아서 주택 취득한 거라고 보면, 이건 그냥 이자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런 말 안 받아들이고 바로 그냥 증여로 보고 과세 때린다는 그런 얘기죠. 세무당국에서 모든 주택을 다 확인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자체, 구청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 중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보이고 크다면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 내용 중에서 골라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문 나는 부분들을 검토하느냐? 일단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과, 그러니까 소득 원천과 부동산 취득 내역을 비교해 보는데, 기존의 부동산 처분에서 돈 쥔 금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한다거나 대출받은 금액들,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니까 비용, 주택 취득하는데 자금으로 확인을 해주는데, 대신 이제 신고 안 된 소득 금액 같은 경우가 문제들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그 연봉을 전부 다 소득 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로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사용한 금액들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그러니까 연봉에서 생활비 등으로 검증되는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 정도를 모아놓은 게 집 사는데 들어간 자금 원천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해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빵꾸가 날 경우에 자금 출처가 증빙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제대로 이제 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사례들 중에 보면 부부 공동명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공동명의면 뭐 예를 들어 20억짜리 주택의 절반이면 10억이잖아요. 근데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이 한계인데 10억 원 주택을 턱 사는데 10억 원, 6억 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4억만큼을 증빙할 수 있는 자금 출처 없이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발생했다고 보면서 과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기한이 10년 기한을 누적으로 해서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가능하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혹시라도 털리지 않게끔 짚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동 6단지에 이어서 목동 9단지 아파트도 정밀 안전진단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종합점수가 53.32점으로 조건부 D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최종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키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로 갔는데요. 앞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분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려나요? 근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또 이 국토교통부 눈치만 보고 있으려나? 키는 그럼 결국 누가 쥐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올림픽 선촌 아파트 안전진단 보류 판정 나왔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서 기대감이 살살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6개월 뒤에 최종 결정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다른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들도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다. 포함해서 이렇게 기사가 쓰여졌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워낙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뒤숭숭 하다 보니까 많이들 날카로워져 있고 스트레스들도 많이 받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더 말조심을 하게 되고 유튜브 영상도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잘들 이겨내 보시자고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몬테소리님께서 어제 되게 좋은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그 글의 내용 중에서 붉은색으로 줄치셨던 부분들을 한번 복기해보면, 부동산은 체력이 되는 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자기 포지션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된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위기는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온다. 마지막 말이 제일 저는 와닿았는데요. 잔치가 커질수록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충격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IMF나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하고 이번에 부동산 상승장만 경험해보신 이번 텀의 메인 세력들, 메인 투자자들, 이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또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까지 고민하면서 사지 못하셨던 남아있는 매수 수요들, 이분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가 궁금하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내가 가서 거주할 계획이 전혀 없는 수도권이나 뭐 지방에 사둔 분양권, 뭐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혹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얼마 붙었다는 프리미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납부해야 될 중도금 대출금 또는 잔금,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잔치가 커질수록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가 변곡점이 될지, 앞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잠시 몇 개월 정도짜리 이벤트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변곡점이 아니라 몇 개월 이벤트로 끝나서 다행히 다시 시장이 안정화
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과정 하에서는 한번 본인의 상황들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그런 시기로 삼아 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